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또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직원을 고용인을 사업자로 위장해 등록하는 관행이 지금 전 업종, 전 직종에 만연해 있다, 이런 노동단체 연구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인지요?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권리찾기 유니온의 여러 가지 실태 연구 조사를 근거로 여러 가지 발표도 있었고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가짜 3.3 노동 실태 연구 조사입니다. 네. 3.3이라는 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인가요? 의미하면요. 네. 사업 소득세를 3.3% 내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예. 실제로 3.3%를 내야 되느냐, 즉 사업주 이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3.3%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근무 형태라든가 또는 노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주가 도대체 자꾸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는 이 3.3%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느냐. 네.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예를 어떤 들면은 의무일까요? 4대 보험이라든가 야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점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냐. 실장에서는 노무도 직접 사업주가 관리를 하고 급여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연차휴가 없고 주휴수당 없고 이런 어떤 권리는 하나도 찾지 못하면서 네. 이런 관계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화한다. 나쁜 쪽으로 많아지고 있다. 나쁜 쪽으로 진화하고 진화한다. 있다. 네. 즉 법의 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는 이 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겠군이 하고 써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조항을 거기다 슬쩍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근로계약인데 계약서상에서는 용역이나 프리랜서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원을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이른바 사장님 위장형 이런 것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태조사 이제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지대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법의 한계는 무엇이고 그러네요. 또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어떤 예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예가 있을까. 그리고 주로 이런 의무를 피하려는 기업들은 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네요. 일단 정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소규모 기업들입니까 그러면? 아니 꼭 그런 것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 실태조사에서 48.4%로 가장 많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은 30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꼼수를 하고 있다. 즉 가짜 3.3 노동자가 300명이 근무하는 콜센터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정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이제 콜센터 같은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사례를 봤더니 1,0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프리랜서 용역이군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이 전 업종에 거쳐서 많이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피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점
사무직,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데서도 이런 방식, 이른바 꼼수 계약이 많더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조사 내용을 두 분께 어떤 문제를 주로 느끼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가짜 3.3 이게 횡행하는 이유가 사업주의 이익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한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키다 보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주는 그런 경영상의 효율적인 판단 그리고 책임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3.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개인 사업자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용역 계약을 하고 도급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법을 회피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힘의 불균형인 것 같아요. 힘의 불균형. 법이 물론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원의 판례라든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근로자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만 보면 어느 정도는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이 법을 회피해 나가는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의 고용 그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사용주 입장에서는 발견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변이를 써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 그런 거를 제시를 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함부로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그런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외친다거나 이러지 못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홍채화님께서 수영장 안전가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4대 보험 밖의 고용을 위해서 주 14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이 공사의 기업이다 하는 것도 지금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 9589번님도 일용직으로 노동계약을 하고 작업을 해도 세금으로 3.3% 공제하는데 아주 많다는 의견도 지금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일단 실태조사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면 지난해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권리찾기 유니온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노동자들 상담을 했고 그중에 1,008명을 추려서 한번 봤더니 가장 많은 업종이 음식 및 주점업 10.3%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음식업과 주점업에 취업하려는 분들이 근로계약서상 이거 문제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이러기 아마 좀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계약서를 굳이 쓰더라도 계약을 하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소송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 그렇다면 이제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있는 것처럼 단체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마음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작성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하려온 이런 문제가 점점 반복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개인별로 이거를 계약서 잘 써라. 개인별로 이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어요. 이런 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그래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근거로 뭐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런 행태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분야도 음식 주점업 분야가 지금 가장 많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보호하려면 지금 이제 법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법을 회피하려는 이 노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답이겠는가.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고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런 유연한 고용 형태가 또 개인에 따라 잘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고용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 한번 보호책을 먼저 지금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문제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우리 법에 보면은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네. 말한다. 이래서 대부분의 이제 내가 임금 받고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근로자로 보고 있고요.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여러 번 근로자성에 대해서 그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 네.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어떠면은 근로자고 아니면 프리랜서라든지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냐 네. 이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일단 대법원의 판례를 좀 읽어드리면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었는가. 그것이 기준이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네. 이 종속되었는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 표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취업 규칙이라든지 복무 규정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아,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사용자가 정했느냐. 그것을 이제 근로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종속성을 판단할 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정해놨는지. 근무 시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프리랜서라고 한다면은 너 9시부터 뭐 5시까지 일해 이게 아니라 네. 너가 어떤 그림을 그려와. 이 그렇죠. 정도로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요구할 수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장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정했는지 아니면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는지 이게 또 이제 종속성의 판단 근거가 되고요. 예.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원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작업 도구를 사업주가 제공을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은 그 개인 사업자인지를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방송계에서도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외주 용역 그 PD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내가 과연 근로자인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반 사업자로 봐야 되는가 이런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보면 보통은 이제 일을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일을 계속 해야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퇴사라기보다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근로자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 3.3%만 되는 일반 사업자면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퇴직금 관련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 그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뭐 보호 조치라든지 분리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어서 많이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법원에서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지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어도 이러한 점이 종속이 되어 있으면 근로자구나라는 거를 일단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아까 법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가 근로자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은 둘째 치고요. 소송에 있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동 인권 차원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입증을 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의료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정보를 더 많이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을 하고 있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주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좀 입증을 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0432번님과 1986번님이 좀 비슷한 얘기를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음식점을 운영하신다고 0432번님. 사업주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취업하는 사람들이 4대 보험이 부담이 된다고 3.3% 신고를 안 해주면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태반이다. 그래서 고용을 해도 그 음식점의 경우는 지금 3.3% 고용을 해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구직자도 많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현실 속에서. 1983번님도 음식점업의 많은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된 게 주 요인이고 과거와 달리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또 많고 4대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층들이 또 과연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서 이게 과거 노동관계로 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이제 판례를 일일이 짚어주신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형태라든가 근무 환경이 근로기준법 상으로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근무한다라고 응답은 했는데 3.3%로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법과 대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는 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왜 이렇게 쓰게 돼서 내 권리는 박탈돼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별개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계속 충돌되는 점이 있고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요즘은 아르바이트생 무서워서 일 못한다라고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시간당 얼마라도 벌려는 아르바이트상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장님들이 절대 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우월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다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통계상이라든가 제가 그렇죠. 대기업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근본을 두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청년층들이 점점 이런 이제 직업의 세계에 노출될 텐데 청년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좀 악용을 당하고 그렇죠. 쉬어야 될 권리라든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이런 현실이 계속이 된다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부에서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여기가 5천 명 일하는데 왜 오인미화한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아까 청취자분들이 의견 주신 거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꼼수에 의해서 피해가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가 3시간만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일반 프리랜서라든지 일반 사업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싫고 3.3만 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만 충분히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나중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충분히 방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의 형태의 변화. 근데 또 청년층들이 이 노동과 근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와 또 권리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 문제는 조금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유엔의 인권 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지금 다뤄질 예정이다라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관련 내용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이제 유엔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요. 네.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딸린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워킹그룹에서 오늘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때 체코, 한국, 일본, 스리랑카 등 14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랑 심의 같은 경우에는 26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이제 30일에 배포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UP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UPR 같은 경우에는 2006년 3월에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인권이사회가 창설된 직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이 제도는 193개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질의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12년, 2017년에 이 심의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심의를 또 받게 되면 이제 4번째로 심의를 받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문제가 이제 사전 질의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전 질의 내용 중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한 질문 내용이 그 여성가족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여가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런 이관이 실행될 경우에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질의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에 대해 그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런 질의를 지금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6일 날 이제 있을 그 한국의 심의를 할 때 이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가부가 현재까지는 아직 폐지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부가 아직 남아 있고 앞으로 상황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뭐 회원국들이 원래 돌아가면서 이제 거치는 절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엔 첨예한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 지금 사전 질의 내용을 지금 미국과 캐나다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무엇을 좀 짚어보고 생각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 브런치 뉴스픽은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국내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룬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저희가 이런 질의를 받게 된다는 것의 의미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 교수님. 예,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생산적인 논의라던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찬반이 나뉘는 쟁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은 무조건 폐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연의 기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이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것을 정쟁적인 면을 이제는 끝내고 본연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하는 곳이 UN 인권 이사회에 딸린 국가별 인권사항 정기 검토입니다. 말 그대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봤더니 지난 1월에 여야가 이른바 3+3 협의체라고 해서 여야의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행안위 간사가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여전히 계속 평행선에 달릴 가능성도 있고 또 정치쟁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제적으로 이 문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요소로 활용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대선에서 난무했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부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이라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여가부 폐지는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됐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외신 기자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신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너무 이거를 정쟁적 요소로만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외신들 그리고 유엔에서도 인권을 다루는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것을 좀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를 좀 접했으면 좋겠고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딸린 기관에서 이것이 이제 4년 그렇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심의를 돌아가면서.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물론 그런 보고서에 뭐 권고 의견이라든지 개선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 사실 이건 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온 의견들이라든지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여가부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여가부 문제 말고도 뭐 차별금지법, 뭐 사형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뭐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 처벌하는 문제, 동성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검토를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해서 답변을 하고 좋은 보고서의 결과물을 받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국익의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항목들도 좀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인권의 측면에서 관심 가져야 될 대목들을. 주목할 부분이 혹시 더 있다면 한마디씩 해 주시죠. 끝으로. 포괄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UPR뿐만 아니라 유엔의 여러 인권 조약 기구들에서 만들라고 계속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맨날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이미 발표가 된 바 있고요. 인권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여러 번 한 상황을 너무 지엽적인 요인을 들어서 이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종교계에서도 사실은 일부는 반대하지만 일부 종교계 지도자들이 진짜 삼보일변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고 여러 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도. 저는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뭐 차별이라든지 혐오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질의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짚어봐야 될 문제는 최근에 저희 방송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난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난민 관련 법을 거의 최초로 제정을 한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률이라든지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생활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인권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원 교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